호앙! 나무 식탁이 부서질 듯한 굉음과 함께 남자의 고함이 낡은 설렁탕 가게의 안을 가득 메웠다. 할망구! 언제까지 빚 떼먹고 버틸 셈이야, 가게 주인인 백발의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다. 주름진 손은 덜덜 떨렸고 핏기 없는 입술은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박 사장님,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아들 녀석 월급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 꼭 닥쳐. 박도철이라 불린 사내가 다시 소리쳤다. 그는 치입한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풀어헤친 셔츠 사이로 보이는 용 문신과 거친 말투는 그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의 뒤에는 비슷한 차림새의 덩치, 큰 남자 서너 명이 팔짱을 낀 채 비열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자칭 늑대 이빨이라는 사채업자 무리였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텅 비어 보였다. 가게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몇몇 손님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마치 자신들은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오히려 가게 안의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박도철은 보란듯이 발로 의자 하나를 걷어찼다. 의자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다. 며칠 이 소리를 내가 몇 달째 듣고 있는지. 알아, 이자까지 합쳐서 3천만 원이야. 이 작은 가게 하루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갚아. 그냥 가게 포기각서에 도장 찍어. 그럼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되잖아. 그는 품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 할머니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가게의 소유권을 헐값에 넘기라는 악랄한 계약서였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아들이랑 저의 전 재산이에요. 할머니의 애원에 박도철은 코웃음을 쳤다. 전 재산 웃기지 마. 일단 다 쓰러져가는 가게가 무슨 재산이야. 오늘 도장 안 찍으면 이 가게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줄 알아. 그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무리 중 한 명이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끓고 있던 육수 솥을 걷어찰 신용을 했다. 할머니는 새하얗게 질려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제발 그것만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이 모든 소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 행동했다. 가게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구석자리, 허름한 회색 운동복 차림의 한 여자가 조용히 설렁탕을 먹고 있었다. 오늘 아침 3년 만에 교도소 문을 나선 이지혜였다. 그녀의 얼굴은 햇빛을 보지 못해 병적으로 창백했고 몸은 장기간의 부실한 식사로 인해 눈에 띄게 말라 있었다. 교도소에서 지급받은 낡은 옷은 그녀의 마른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어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주변의 고성과 협박,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인 것처럼 오직 눈앞의 뚝배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뽀얀 국물, 잘게 썬 파, 그리고 투박하게 썰린 수육 몇 점, 3년 만에 맛보는 세상의 음식이었다. 지혜는 천천히 아주 메터디컬하게 식사를 했다. 먼저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 입 떠서 맛을 음미하고 깍두기 하나를 아삭하게 씹었다. 그리고 밥을 국물에 말아 한 숟갈씩 규칙적인 속도로 입으로 가져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떤 감정도, 어떤 서두름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정해진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고요하고 침착했다. 박도철의 무리 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했다. 저 여자는 뭐야? 깡이 좋은 건가? 아니면 귀가 먹었나? 그가 비아냥거리며 지혜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박도철이 손을 들어 막았다. 냅둬! 딱 봐도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짓골이잖아. 밥값이나 제대로 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신경 쓸 가치도 없어. 그들의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이 자신을 향했지만 이지혜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반쯤 비어가는 뚝배기 안에만 존재했다. 식당 안의 모든 것이 공포와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그녀만큼은 완벽한 예외였다. 그녀는 폭풍의 눈이었다. 모든 소음과 움직임을 빨아들이는 고요한 중심.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질적이고 기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다른 손님들은 그저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부동은 차원이 다른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완벽한 통제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평온이었다.
박도철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할머니의 마른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마지막 경고야. 할망구. 도장 찍어. 아니면 내 소중한 아들놈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 이 가게가 불바다가 되든 구경하게 될 거야. 바로 그 순간 이지혜는 마지막 한 숟갈의 밥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그릇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식사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박도철이 할머니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끄는 순간 주방 안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머니! 20 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국자도 손에 쥔 채 뛰쳐나왔다. 가게 주인의 아들이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어머니가 당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결의가 얼굴에 서려 있었다. 이 손 놓으세요. 어떻게 연세 드신 분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들은 용기를 내 박도철의 팔을 잡았다. 박도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아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른 체격에 안경을 쓴 누가 봐도 힘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남자였다. 오호, 효자납셨네. 박도철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팔이 매섭게 움직였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들의 안경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아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아이고, 내 아들아? 할머니가 울부짖으며 아들에게 기어가려 했지만 다른 패거리 중 한 명이 앞을 가로막았다. 어디를? 박도철은 쓰러진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내 놈이 이 가게 아들이었나 잘 됐네. 내 어미가 하도 똥고집을 부려서 말이야. 내 다리 하나를 분질러 놓으면 생각이 좀 바뀔지도 모르겠어. 그는 아들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아들은 컥컥거리며 몸을 새우처럼 말았다. 패거리들은 낄낄거리며 그 모습을 즐겼다. 그들에게 폭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동시에 유희였다. 다른 손님들은 이제 고개도 들지 못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곳은 법과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무법지대였다. 바로 그때였다. 이지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정확히 설렁탕 한 그릇 값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태연하고 일상적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적인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녀는 걷기 시작했다. 박도철과 쓰러진 아들이 있는 가게 중앙을 향해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조용했다. 발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 위협적인 기세도, 분노의 표정도 없었다. 그저 식사를 마친 손님이 가게를 나가기 위해 걷는 것처럼 보였다. 박도철의 패거리 중 한 명이 귀찮다는 듯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비켜! 아줌마, 괜히 엮여서 다치지 말고 곱게 꺼지라고. 이지혜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박도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막아선 남자를 옆으로 살짝 비켜서 계속 걸어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서.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길을 터주고 말았다. 마침내 지혜는 박도철의 등 뒤 3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은 무미건조하고 평탄한 톤이었다. 그만하시죠. 박도철은 아들의 머리채를 잡은 채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옳지 않습니다. 지혜의 말이 끝나자 가게 안에는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할머니의 울음소리도, 아들의 신음소리도, 패거리들의 비웃음소리도 모두 멎었다. 모두가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는 듯 혹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듯 멍한 표정이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박도철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혜를 보다가 이내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포하하하하 그하하하. 그의 웃음소리에 다른 패거리들도 정신을 차리고 따라 웃기 시작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가게의 안을 조롱과 경멸로 가득 채웠다. 방금 뭐라고 했냐? 이 아줌마야? 박도철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웬 거짓골을 한 여자가 감히 우리한테 설교를 해? 교도소에서 콩밥 먹다 보니 세상 물정 감각을 잃어버렸나? 그는 지혜의 낡은 운동복과 창백한 얼굴을 노골적으로 훑으며 비웃었다. 여자는 주방에나 처박혀 설거지나 할 것이지. 어디 감히 남자들 일에 끼어들어 네가 지금 무슨 상황에 끼어든 건지는 알고 있는 거야. 한 녀석이 거들었다. 보스,
저런 여자는 상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한 대 쳐서 쫓아버리시죠. 아니, 재밌잖아. 박도철은 아들의 머리채를 놓아주었다. 아들은 바닥에 맥없이 쓰러졌다. 박도철은 이제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지혜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지혜의 바로 앞에서 멈춰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풍겨나왔다. 아줌마,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리고 저 할망구 대신 가게 포기각서에 내 지장을 찍어. 그럼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주지. 어때? 파격적인 조건이지. 이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감정 없이 박도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눈빛에 박도철은 순간적으로 오싹함을 느꼈지만 이내 수치심과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이런 하찮은 여자가 자신을 동요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이다. 이게 끝까지 무시하네. 박도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비열하게 중얼거리며 지혜의 멱살을 잡기 위해 육중한 손을 뻗었다. 좋아,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년에 그 잘난 주둥이를 찢어놓기 전에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마. 그의 손이 지혜의 낡은 운동복 옷깃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도철의 손가락이 이지혜의 낡은 운동복 옷깃에 닿기 직전 시간은 마치 찰나의 순간 동안 늘어나는 듯했다.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다. 비열한 미소를 띤 박도철의 얼굴, 공포에 질린 할머니의 눈, 경멸 어린 시선으로 구경하는 패거리들, 그리고 그 느려진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의 움직임만이 정상적인 속도를 가졌다. 아니, 정상보다 훨씬 더 빨랐다. 이지혜의 오른손이었다. 그녀의 손은 마치 환영처럼 스르르 올라왔다. 그것은 공격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저 박도철의 굵은 손목 아래를 가볍게 받치는 듯한 지극히 부드러운 동작이었다.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이어서 그 안에 담긴 무시무시한 기술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무언가 단단한 것이 제자리에서 어긋나는 듯한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소리는 건조하고 명료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크악! 지금까지의 오만함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박도철의 입에서 짐승의 것에 가까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10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그의 거대한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 손목을 왼손으로 붙잡은 채 그대로 이지혜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함께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다. 박도철의 패거리들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광경을 이해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벌어지고 있었다. 분명히 보스는 저 여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여자가 손을 살짝 들었을 뿐인데 보스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마술인가? 아니면 우리가 헛것을 본 건가?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조롱도 사라졌다. 식당 안에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극심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할머니는 아들을 부둥켜 안은 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다른 손님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했다. 이지혜는 조금 전과 똑같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얼굴로 자신 앞에 무릎 꿇은 박도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길바닥에 더러운 쓰레기를 보는 듯 차가웠다. 그녀는 박도철의 손목을 잡고 있던 자신의 손을 가볍게 털어냈다. 마치 벌레라도 닿았다는 듯이. 에우, 왜? 박도철은 고통으로 신음하며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외견상으로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부러지지도, 피가 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손목 안쪽에 신경다발이 통째로 뒤틀리는 듯한 뼛속까지 파고드는 극심한 통증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힘을 주려고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완벽하게 무력화된 것이다. 이 미친년이. 그는 고통과 굴욕감에 이성을 잃고 악을 썼다. 내년이 감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개 같은 년아. 이지혜는 그의 발악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가게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경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자에 대한 최종 통첩이었다. 그제야 박도철의 패거리들은 정신을 차렸다. 그들의 얼굴에서 당혹감과 불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흉악한 분노와 사리가 채웠다. 이 씨발년이 보스한테 무슨 짓이야? 그들 중 가장 앞서 있던 놈이 허리춤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다. 쉭 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모습을 드러냈다. 다른 놈들도 각자 주머니에서 너클을 끼거나 근처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었다. 평범한 동네 건달이 아닌 실제로 흉기를 사용하는 데 익숙한 자들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이제는 단순한 시비나 협박의 차원이 아니었다. 흉기가 등장한 이상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끝날 싸움이었다. 할머니와 아들은 새파랗게 질려 서로를 껴안았다. 이대로라면 저 혼자뿐인 여자는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 분명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칼을 든 남자가 그를 발견하고 눈을 부라렸다. 움직이면 내 어미목부터 긋는다.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도철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뒤틀린 얼굴로 웃었다. 그래? 그래. 아주 잘 됐어. 내년이 그냥 평범한 미친년이 아니란 건 알겠다. 하지만 그래서 어쨌다고 우리 늑대 이빨을 전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소리쳤다. 뭐해? 이 새끼들아 전연 팔다리를 분질러서 여기 무릎 꿇려. 그의 명령에 흉기를 든 3명의 남자가 이지혜를 반원형으로 둘러싸며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상대를 얕보는 기색이 없었다. 대신 야수와 같은 신중함과 잔혹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하지만 포위당한 이지혜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실망과 귀찮음, 그리고 아주 약간의 연민이 섞여 있는 듯했다. 마치 철없는 아이들의 불장난을 지켜보는 어른처럼. 뭐? 해? 이 새끼들아 전연 팔다리를 분질러서 여기 무릎 꿇려. 박도철의 악에 바친 고함은 신호탄이었다. 포위망을 좁혀오던 3명의 사내가 동시에 이지혜를 향해 쇄도했다. 가장 앞장선 것은 칼을 든 남자였다. 그는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차답게 망설임 없이 지혜의 복부를 향해 날카로운 칼끝을 찔러 넣었다. 비명과 피가 튀는 그들이 늘 보아오던 익숙한 풍경이 펼쳐지리라 모두가 의심치 않았다. 식당 주인 할머니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아들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찰나에 결정될 순간 이상하게도 이지혜는 피하거나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다시 한번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결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듯한 체념과 귀찮음이 짙게 배어 있었다.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칼날을 눈앞에 둔 채 그녀는 태연하게 어깨에 메고 있던 낡아빠진 청가방에 한 손을 쑥 집어넣었다. 그 행동은 너무나 여유롭고 느긋해서 목숨을 위협받는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칼을 든 남자는 순간 당황했다. 저 여자가 미친 건가? 아니면 숨겨둔 무기라도 꺼내는 건가? 그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칼끝의 속도가 본능적으로 아주 약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느려졌다. 마침내 지혜의 손이 가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권총도, 칼도, 심지어는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낡고 빛바랜 은색의 작은 금속 조각 2개가 체인에 매달려 있는 물건일 뿐이었다. 군번줄 독탁이었다. 쪼랑! 아주 가볍고 건조한 금속성 소리와 함께 이지혜는 군번줄을 자신의 발 앞에 칼을 든 남자가 똑똑히 볼 수 있는 위치의 바닥에 던졌다. 그것이 전부였다. 칼을 든 남자는 복부를 찌르려던 자세 그대로 멈칫했다. 다른 2명도 그녀에게 달려들다 말고 어정쩡하게 멈춰섰다. 무릎을 꿇고 있던 박도철조차 고통을 잊고 이 황당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신분증이라도 던진 건가? 아니면 정말로 정신이 나가서 쇠붙이를 던지면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갈 거라고 생각한 건가? 박도철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저게 아하. 인연이 진짜 돌았구나 그걸로. 우리 머리라도 깨게. 아니면 저승 갈 때 이름표는 챙겨가겠다는 뜻이냐? 그의 조롱에 패거리들도 다시 긴장이 풀리며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만은 웃지 못했다. 무리의 맨 뒤쪽에 서 있던 가장 덩치가 크고 과묵했던 남자. 그는 얼마 전까지 강원도 전방부대에서 취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나온 예비역 병장이었다. 그는 무심코 바닥에 떨어진 군번줄을 보았다. 군대에서 2년 동안 지겹도록 목에 걸고 다녔던 물건이기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다. 그의 눈이 금속판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에 닿았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군번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보통 군번줄에는 이름과 군번, 혈액형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저 군번줄의 첫 줄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자를 읽으려고 애썼다. 낡고 긁힌 자국이 많아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아로케 스페셜 워페어 커맨드.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특전사 검은 베레모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인간 병기라 불리는 그는 군 복무 시절 멀리서 훈련하는 그들을 경애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본 기억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 아래에 새겨진 부대 마크와 이름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다. 제1107 특수임무단 707th Special Mission Group 707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도 전설과 괴담으로만 존재하는 부대,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급 전략부대, 백호부대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최전계 중의 최전계. 그곳의 부대원은 성별도, 나이도, 신분도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지막 줄에 새겨진 이름. 대위 이지의 캡틴 리 JIHI. 남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군대 시절 선임들에게서 술자리 농담처럼 들었던 괴담 같은 이야기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7병7부대 역사상 가장 독하고 무서운 여자 교관이 있었다는 이야기. 혼자서 적진에 침투해 목표를 제거하고 돌아온다는 전설. 모든 훈련에서 남자 대원들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눌러버렸다는 신화. 그녀의 상대가 된 자는 누구든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걸하게 만들었다는 소문. 그래서 그녀에게 붙여진 단 하나의 별명. 남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헉, 헉. 그의 입에서 바람 새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다른 패거리들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야, 김 실장, 왜 그래? 어디 아파? 하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바닥의 군번줄과 그 주인인 이지혜의 모습만이 보였다. 초라한 운동복 차림의 여자, 창백하고 마른 여자. 하지만 이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707 여왕. 여왕 the queen. 그 단어가 식당의 혼탁한 공기 속으로 희미하게 퍼져나갔다. 707 여왕. 김 실장이라 불린 남자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너무나 작고 희미해서 마치 먼지처럼 공기 중에 흩어지는 듯했다. 대부분의 패거리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여왕이라니 이 다 죽어가는 몰골의 여자가 김 실장이 공포에 질려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단어를 들은 단 한 사람. 박도철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7병7부대 같은 것은 몰랐지만 여왕이라는 별명이 주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부하의 얼굴에 서린순도 100%의 공포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굴욕감과 분노가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여왕 지랄하고 자빠졌네? 박도철이 고통을 참으며 이빨 사이로 외쳤다. 젖단 쇠붙이 쪼가리 하나 던져놓고 쇼를 해 전현이 여왕이면 나는 황제다. 이 개새끼들아 전현을 죽여 당장 죽이라고. 그의 무식하고 광기 어린 명령은 오히려 남은 패거리들의 공포를 자극했다. 하지만 그들은 보스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었다. 망설임은 아주 짧았다. 그들은 눈을 질끈 감고 공포를 분노로 바꾸어 이지혜에게 달려들었다. 칼을 들었던 남자가 선두에, 의자를 든 남자와 너클을 낀 남자가 그 뒤를 따랐다. 그것은 처절한 싸움이 될 터였다.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을 싸움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모든 것은 45초 안에 끝났다. 칼을 든 남자가 가장 먼저 지혜의 코앞에 도달했다. 그는 다시 한번 복부를 노리고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혜의 몸이 옆으로 살짝 비켜서는 순간 그녀의 왼손이 칼을 든 그의 손목을 가볍게 감아쥐었다. 남자는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마치 강철 바이스에 물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몸이 공중에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혜는 그의 힘을 역이용해 부드럽게 몸을 회전하며 그를 그대로 바닥에 내다 꽂았다. 유도의 업어치기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칼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렀다. 그가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두 번째 남자가 의자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그녀를 향해 내리치고 있었다. 지혜는 몸을 낮추며 첫 번째 남자의 등 뒤로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의자는 그녀가 방금 서 있던 자리를 박살냈지만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못했다. 남자가 당황해서 다시 의자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지혜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나왔다. 그녀의 손가락 두 개가 정확하게 그의 목젖 아래 움푹 파인 급소를 찔렀다. 흡! 남자는 숨이 막혀 컥컥거리며 의자를 놓쳤다. 그는 목을 부여잡고 거품을 물며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이제 남은 것은 너클을 낀 마지막 남자였다. 그는 앞선 두 명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오? 오지마. 이 괴물 같은 년아. 이지혜는 그를 쫓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젓가락 하나를 발끝으로 툭 걷어 올렸다. 젓가락은 공중에서 회전하며 그녀의 손에 정확히 잡혔다. 그리고 그녀는 팔을 가볍게 휘둘렀다. 스윅! 젓가락은 한 줄기 빛처럼 날아가 도망치던 남자의 허벅지에 정확히 박혔다. 외왁!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젓가락은 그의 허벅지 근육을 관통하여 움직일 수 없도록 완벽하게 고정시켜버렸다. 가게 안은 다시 지독한 침묵에 휩싸였다. 패거리들은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의식을 잃었거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다시 일어날 수 없었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지혜는 처음 섰던 자리에서 두 걸음 이상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숨이 찬 기색조차 없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효율과 정확성만이 존재했다. 마치 잘 훈련된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거나 장인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불필요한 동작은 단 하나도 없었다. 모든 움직임은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의 전투 능력을 완벽하게 그리고 굴욕적으로 빼앗기 위해 설계된 결과물이었다. 이제 서 있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이지혜 그리고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이 모든 광경을 넋나간 표정으로 지켜본 박도철. 김 실장은 이미 가게 구석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르며 벌벌 떨고 있었다. 박도철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이제 원초적인 공포가 차지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 여자는 괴물이다. 아니, 악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지혜가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언제 다가왔는지 알 수도 없었다. 어딜 가시나?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박도철은 공포에 질려 주먹을 휘둘렀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지혜는 그의 팔을 안쪽으로 흘려보내며 그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아까 그가 식당 주인 아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의 얼굴을 바닥으로 쳐박았다. 콩! 박도철의 얼굴이 기름때 낀 더러운 식당 바닥에 그대로 처박혔다. 그의 이빨 몇 개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지혜는 그의 머리를 잡은 채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해서 박도철에게만 들렸다. 무릎 꿇어. 그것은 명령이었다. 거역할 수 없는,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박도철은 부러진 이빨 사이로 피를 흘리며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늑대 이빨의 우두머리가
여왕의 발 앞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지혜는 자신 앞에 무릎 꿇은 박도철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만족감 같은 감정은 없었다. 그저 귀찮은 일을 마쳤다는 듯한 희미한 피로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공포로 떨고 있는 박도철의 양복 안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는 취향하고는 맞지 않는 요란한 금색 케이스가 씌워진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내 놈 전화기 잠깐 쓰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통보였지.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니었다. 박도철은 감히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지혜는 잠금을 해제할 필요도 없다는 듯 화면 하단의 긴급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랫동안 외워온 10일짜리의 번호를 익숙하게 눌러나갔다. 그 번호는 일반적인 전화번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직통회선이었다. 신호음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번호를 누르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에서 깊고 권 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그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한민석 소장입니다. 소장 샤오창. 별 2개. 대한민국 군대를 움직이는 핵심 지휘관 중 한 명이었다. 박도철은 비록 군대에 대해 잘 몰랐지만 소장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 정도는 알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질렸다. 이지혜는 조금도 놀라지 않은 목소리로 군대식의 간결한 보고를 시작했다. 사령관님, 저 이지혜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반가움인지 놀라움인지 모를 감정으로 흔들렸다. 지혜냐? 정말 너냐? 오늘 나온다고 들었다. 네, 방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령관님, 지혜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광진시장에 청소할 쓰레기가 좀 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패거리들과 무릎 꿇은 박도철을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쓰레기라는 단어에 박도철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헌병대와 국방부 직속 조직범죄수사팀, 즉시 이곳으로 출동시켜 주십시오.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알겠다. 위치는 그대로인가? 네, 그대로입니다. 15분 내로 도착한다. 다치지 말고 기다려라.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지혜는 통화를 종료했다. 뚝!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가게 안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박도철의 얼굴 앞에 떨어뜨렸다. 자, 이제 네가 아는 모든 곳에 전화해봐. 널 구해줄 사람이 있는지. 박도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국회의원 경찰서장, 그가 뒷돈을 대며 관리하던 인맥들은 소장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 그는 절망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끝났다. 모든 것이. 그리고 정확히 15분 후 요란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지축을 울리는 듯한 묵직한 엔진음과 함께 칠흑같이 검은색 군용 지프 3대와 번호판 없는 세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낡은 시장 골목을 완전히 막아섰다. 차문이 열리고 무장한 헌병 MP들과 날카로운 눈빛의 검은 양복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등장은 이 허름한 시장의 풍경과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마치 영화 촬영 현장을 보는 듯한 비현실적인 광경을 연출했다. 시장 상인들은 겁에 질려가게 안으로 숨었고 몇몇은 멀리서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헌병들은 가게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조직범죄수사팀 소속의 수사관들은 곧바로 현장 통제에 들어갔다. 때마침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 경찰관 2명은 군용 차량과 헌병들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멀찍이 서 있기만 했다. 감히 끼어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선두 지프에서 내린 헌병대 마크를 단 중령 계급의 남자가 이지혜에게 곧장 다가왔다. 그는 널브러진 건달들이나 가게의 아수라장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이지혜만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서더니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자세로 거수경례를 했다. 충성 한민석 사령관님, 명령받고 출동한 헌병작전과장 김진철 중령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이지혜 대위님, 명을 내려주십시오. 대위,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민간인 신분의 그녀에게 그는 대위님이라는 과거의 계급을 썼다. 그것은 그녀의 전설이 아직 군내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지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중령님, 저기 저 쓰레기들부터 치워주시죠. 사채업, 불법 영업, 폭행, 협박, 특수상해, 혐의는 차고 넘칠 겁니다. 뿌리까지 전부 뽑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중령의 명령에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박도철과 그의 패거리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저항은 없었다. 아니, 저항할 의지 자체가 소멸된 상태였다. 박도철은 헌병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가면서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한 것은 단순한 전직 군인이 아니었다. 힘 좀 쓰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가장 은밀하고 날카로운 칼날을, 잠자는 호랑이의 영린 니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할 터였다. 헌병들이 박도철 무리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가게 밖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가게 안, 이지혜가 서 있는 공간만큼은 기묘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엉망이 된 가게를 둘러보다가 겁에 질린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식당 주인 할머니와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때 검은 세단에서 내린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군복이 아닌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현장의 군인들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그의 어깨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별 2개가 달려있는 듯했다. 바로 조금 전 지혜와 통화했던 한민석 소장이었다. 그는 현장을 지휘하는 김진철 중령에게 가볍게 목례를 받은 뒤 곧장 지혜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안도감, 미안함, 그리고 오랜만에 전우를 만난 반가움. 고생 많았다, 지혜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이지혜는 군인 시절의 버릇처럼 허리를 펴고 경례를 붙이려 했다. 하지만 한민석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며 제지했다. 여긴 군대가 아니다. 그리고 너도 이젠 군인이 아니고. 그의 말에 지혜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괜찮으십니까? 사령관님, 내가 괜찮고 말고가 문제냐. 한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는 엉망이 된 가게를 둘러보고 지혜의 낡은 옷차림과 수척해진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면목이 없구나. 대한민국이 너에게 해준 것이라곤 결국 이런 것뿐이라니. 제 선택이었습니다.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후회가 담겨 있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난 3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김진철 중령을 비롯한 주변의 수사관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감히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다. 마침내 한민석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다. 3년 전 오늘을 기억하나? 지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찌 잊을 수 있을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을 3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분쟁 지역 이지혜가 이끌던 707 최전개 알파팀은 VIP 구출 작전이라는 극비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철수 직전 상부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작전 경로를 갑자기 변경하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현장 지휘관으로서 그것이 적들이 파놓은 함정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명령에 불복종하고 원래 계획대로 철수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명령은 완고했다. 당시 작전을 원격으로 지휘하던 청와대 소속의 한 고위급 정치인이 자신의 공을 위해 무리하게 작전을 밀어붙인 것이었다. 결국 그녀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변경된 경로에는 적들의 대규모 매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치열한 교전 끝에 팀원 대부분은 무사히 탈출했지만 그녀의 바로 옆에 있던 부팀장이자 가장 아끼던 후배 강 중사가 적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다. 사건은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뻔했다. 해당 정치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이지혜의 독단적인 판단과 지휘 실패로 몰아갔다. 명령 불복종, 작전 정보 누설, 심지어는 아군살해 혐의까지 뒤집어 씌웠다. 군수내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한민석 역시 그녀의 편에 서서 싸우려 했다. 하지만 상대의 권력은 막강했다. 그 정치인은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정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지혜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진실을 위해 싸우다 남은 팀원들까지 모두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침묵할 것인가? 그녀는 후자를 택했다. 그녀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동료들을 보호하고 군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희생양이 된 것이다. 그녀는 불명계 전역과 함께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이 하루아침에 최악의 범죄자로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그 쓰레기. 오늘 아침에 체포됐다. 한민석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네가 그동안 감옥 안에서 몰래 모아서 보내준 증거들 덕분이다. 놈이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 계좌, 내연녀와의 통화 녹취록. 그것들이 결정타가 됐어. 지혜의 표정에 처음으로 희미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놀라움이라기보다는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가까웠다. 정권이 바뀌고 내가 특수전사령관 자리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다. 내 누명을 벗기는 것. 한민석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오늘 내 출소는 만기 출소가 아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이다. 너의 모든 혐의는 무효 처리되었고 군적도 완벽하게 복권됐다. 넌 더 이상 죄수가 아니야. 지혜야. 넌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다. 이지혜는 서류를 받아 들었지만 열어보지는 않았다. 그녀에게 그런 서류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민석의 어깨 너머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는 식당 주인과 그 아들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차가운 감방 안에서 수없이 되뇌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국가의 명예군의 위신, 아니면 동료들의 안위, 어쩌면 그녀가 정말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이런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매일의 삶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었을지도 모른다. 늑대 이빨 무리가 군용 트럭에 실려 사라지고 한민석 소장과 그의 부하들도 철수하자 시장 골목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엉망이 된 설렁탕 가게와 주변에 남은 타이어 자국만이 조금 전의 소동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동안 시장 상인들을 짓누르던 축축하고 불쾌한 공포의 그림자가 걷혀 있었다. 박도철 무리의 소탕 소식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사람들은 가게 밖 CCTV와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더해지자 이내 경악과 환희에 휩싸였다. 그들이 단순한 건달이 아니라 군대, 그것도 보통 군대가 아닌 특수부대에 의해 직접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상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얼마 전까지 그저 교도소에서 막 나온 초라한 여자로 보였던 이지혜였다는 사실이었다. 시장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떨며 억지로 상납하던 보호비가 사라진 상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어떤 이들은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며칠 후 박도철 무리와 연계된 더 높은 차원의 조직까지 일망타진되었다는 뉴스가 나오자 시장은 작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오랫동안 시장을 괴롭히던 악성 종양이 마침내 뿌리 뽑힌 것이다. 소동의 중심이었던 설렁탕 가게 안 이지혜는 묵묵히 널브러진 의자를 일으켜 세우고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원래 이 가게의 직원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때 정신을 차린 가게 주인 할머니와 아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감사와 경외감이 어려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혜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주름지고 거친 손은 따뜻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지혜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손을 빼려 했다.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낯설었다. 어차피 제가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졌던 안경을 다시 주워 쓰고 있었다. 한쪽 알에 금이 갔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저희는 그저 매일 당하고만 살았습니다. 저항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죠. 그런데 손님께서 저희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저희 모두를 구해주신 겁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목숨을 비쳤습니다. 지혜는 이런 순수한 감사를 받아본 것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군대에서의 공적은 훈장과 계급으로 돌아왔지만 이런 종류의 인간적인 감사는 아니었다. 할머니는 지혜가 식탁 위에 올려놓았던 설렁탕 값을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받지 않을 겁니다. 이 가게를 아가씨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 편하게 와서 식사하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에 지혜는 결국 돈을 거두는 것을 포기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소문을 들은 시장의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씩 설렁탕 가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과일 가게의 주인은 가장 좋은 사과 한 상자를, 생선 가게의 주인은 펄떡이는 활어 한 마리를, 반찬 가게의 주인은 정성껏 만든 밑반찬들을 들고 왔다. 그들은 모두 지혜에게 무언가를 건네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들의 얼굴에 서린 깊은 감사를 보자참아 계속 거부할 수가 없었다. 한때는 죄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녀가 이제는 이 작은 공동체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날 가게에 있었던 몇몇 손님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광경을 흥분된 목소리로 주변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입을 거치면서 조금씩 살이 붙고 과장되었다. 그 여자가 손가락 하나로 거구의 남자를 날려버렸다니까. 아니야. 눈빛으로 제압했어. 눈을 마주치자마자 놈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군번줄을 던지자 하늘에서 번개가 쳤다는 말도 있던데 이야기는 점점 신화가 되어갔다. 이지혜는 광진시장의 수호신, 설렁탕 가게의 여왕이라는 새로운 별명들을 얻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초라한 전과자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경애와 존경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지혜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소란과 감사 인사에 둘러싸여 3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텅 비어 있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채우는 작지만 분명한 온기였다. 며칠이 지났다. 광진시장은 언제 폭풍이 휩쓸고 갔냐는 듯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생기가 넘쳤다. 늑대 이빨이라는 암세포가 사라지자 억눌려 있던 시장의 건강한 생명력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지혜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가게의 어두운 구석에 앉아 밥만 먹는 손님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그녀는 매일 아침 가게에 나와 소일거리를 돕기 시작했다. 무거운 육수 솥을 나르거나 산더미 같은 깍두기를 담그는 일이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가게는 든든한 기둥을 얻은 듯 안정되었다. 할머니는 그녀를 친손녀처럼 아꼈고 아들은 그녀를 친누나처럼 따랐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지혜는 집과 비슷한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가게가 한산해질 무렵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조용히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민석 소장이었다. 이번에는 수행원도 없이 군복이 아닌 평범한 등산복 차림이었다. 그는 진짜 아는 동생을 만나러 온 동네 아저씨처럼 보였다. 바쁜데 방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군. 한민석은 깍두기를 담그고 있던 지혜를 보며 멋쩍게 웃었다. 아닙니다. 들어오시죠. 사령관님. 지혜는 손을 닫고 그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다. 할머니는 대한민국 육군의 투스타 장군이 자신의 가게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최고의 수육과 국밥을 내왔다. 한민석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는 듯 농담을 건넸다. 이거 군생활 30년 만에 먹어본 설렁탕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 간단한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가 자리를 비켜주자 가게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한민석은 표정을 바꾸고 본론을 꺼냈다. 지혜야, 너의 군적 복권과 사면에 관한 모든 공식적인 절차는 끝났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넌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는 깨끗한 신분이다. 그래서 오늘 널 찾아온 것은 공식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군으로 돌아와라. 이지혜는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의 빈자리는 지난 3년간 너무나도 컸다. 특수전사령부 전체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돌아와서 자네가 가진 모든 기술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게. 특수전학교 총교관직을 맡아줬으면 한다. 아니, 원한다면 내 직속작전 참모 자리도 비워둘 수 있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군의 불명예스러운 판결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녀에게. 잃었던 명예를 회복하고도 남을 최고의 자리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잃어버린 3년에 대한 보상도 최대한 챙겨주겠다. 대위 계급은 즉시 복귀되고 소령 진급 심사도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지. 자네의 명예는 곧 우리 군 전체의 명예다. 지혜야, 군은 자네에게 빚을 졌어. 한민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인간적인 선배로서 그녀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지혜의 마음이 아주 잠시 미세하게 흔들렸다. 군대, 그곳은 그녀의 청춘이자 그녀의 전부였다. 화약 냄새, 훈련장의 땀 냄새, 전우들과의 끈끈한 유대감,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몸과 영혼에 각인되어 있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민석의 어깨 너머 가게 창밖으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시장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과일을 실은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 친구들과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농담을 건네는 상인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10년간 그녀가 목숨을 걸고 총을 들고 싸우며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저런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국가라는 거대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정작 그 국가를 이루는 개개인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본 적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령관님, 그 제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한민석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나? 혹시 군에 대한 원망이 남아서인가? 아닙니다. 지혜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군인 이지혜는 3년 전 그 차가운 감방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저는 그동안 국가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기 위해 저 멀리 이름 모를 땅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왔습니다.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희미한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다. 법과 제도가 미처 지켜주지 못하는 곳에서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는지를요. 사령관님, 제 새로운 전장은 더 이상 지평선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평화로운 시장을 가리켰다. 제 전장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눈앞에서 웃고 우는 이 사람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거창한 명예나 대의가 아니라 저녁에 끓이는 이 설렁탕, 국물 한 그릇의 평화를 지키고 싶습니다. 한민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이지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새로운 길을, 새로운 사명을 찾은 것이다. 그는 실망감 대신 알 수 없는 서운함과 함께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알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군은, 그리고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라.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너는 영원한 707의 여왕이니까. 한민석은 그 말을 남기고 가게를 떠났다. 이지아에는 홀로 남아 창밖에 노을 지는 시장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었다. 마음속에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광진시장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어둡고 침체되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시장 골목 구석구석에는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흥정소리가 가득했다. 늑대 이빨 조직이 뿌리 뽑히면서 그들에게 기생하던 다른 자잘한 범죄 조직들도 모두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평화는 더 큰 평화를 낳았다. 특히 할머니의 설렁탕 가게는 시장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 원래도 깊은 맛으로 아는 사람만 알던 맛집이었지만 이제는 여왕의 성지라는 별명까지 붙어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맛있는 설렁탕을 먹기 위해 그리고 시장에 살아있는 전설이 된 한 여자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가게 카운터 옆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렸다. 가게의 주인 할머니와 아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이지혜.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지혜 역시 많이 변해 있었다. 교도소에서 막 나왔을 때의 병적인 창백함과 수척함은 사라지고 건강한 혈색과 생기가 얼굴에 감돌았다. 낡고 헐렁했던 운동복 대신 몸에 잘 맞는 깨끗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더 이상 주변 세계와 단절된 섬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가게의 어엿한 가족이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뚝배기를 나르고 아이 손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의 살벌함 대신 부드러운 능숙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수부대원의 살인 기술은 이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깍두기를 리필해주는 생활의 기술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 가게 2층, 원래 낡은 창고로 쓰이던 공간을 개조하여 그녀는 작은 사무실 하나를 열었다. 간판에는 광진 시민 안심 상담소라는 소박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변호사나 해결사, 사무실 같은 거창한 곳이 아니었다. 그저 시장 상인들이나 동네 주민들이 겪는 소소한 어려움을 들어주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주는 곳이었다. 어느 날 오후 과일 가게를 막 시작한 젊은 청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상담소를 찾아왔다. 박도철 무리가 사라진 틈을 타 새로운 건달 무리가 나타나 자릿세를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것이다.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지혜의 눈빛은 예전처럼 차가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전화기 한 통을 들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이제 국방부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김진철 대령 진이었다. 김 대령님, 저 이지혜입니다. 광진시장에 새로운 해충이 생긴 모양입니다. 제가 직접 나설 일은 아닌 것 같고 관할 경찰서 쪽으로 정식으로 협조 요청 한 번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증거 자료는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다음 날 아침 청년을 협박하던 건달 무리는 정식 수사 절차에 따라 모두 경찰에 연행되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소란 하나 피우지 않고 문제는 조용하고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폭력으로 징벌하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과 법을 이용하여 조용히 사람들을 보호했다. 그녀는 주먹이 아닌 지혜와 신뢰로 자신의 새로운 전장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진정한 강함은 파괴가 아닌 지키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그날 밤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돌아간 후 가게 안에는 이지혜와 할머니 그리고 아들 세 사람만이 남아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메뉴는 물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설렁탕이었다. 지혜야,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야지. 내가 아는 총각 중에 아주 듬직한 녀석이 있는데. 할머니가 특유의 인자한 웃음과 함께 중매를 서려 하자 아들이 옆에서 질색하며 말렸다. 어머니, 또 시작이시네. 누나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어떤 남자가 감히.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혜는 테이블 밑으로 아들의 정강이를 가볍게 툭 찼다. 아얏 아들이 비명을 지르자 할머니와 지혜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아주 나지막하고 조용한 웃음소리였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떤 그림자도 없었다. 3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과거의 무게도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던 전장의 기억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저녁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웃는 한 여자의 행복한 웃음소리였다. 군대의 그 누구도 심지어 한민석조차도 본 적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였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나긴 전쟁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이다.